네, 국제해양법상 해협제도를 강의하게 될 부산대학교 로스쿨에서 국제법 강의하는 박찬호 교수입니다. 예, 오늘 강의의 대체적인 내용은 먼저 국제해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해협에서의 그 통항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해협 관련 국제 판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해협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협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질학적으로 두 개의 넓은 바다를 연결하는 좁은 자연적인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넓은 바다를 이어주는 좁은 통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전 세계에 해협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저기에 대한해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빠져나오는 좁은 수로인 지브롤터 해협도 보이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싱가포르도 물론 연하고 있는 말라카 해협, 뭐 이런 하여간에 주요한 해협들이 실제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중해에서 러시아의 내륙으로 이렇게 뻗어져 있는 터키와의 사이에 있는 터키 해협이라고, 그래서 그 해협 안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연안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대서양으로 빠져나오게 되려면 터키 해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중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지브롤터 해협, 뭐 이런 해협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중요한 수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진출하는 곳에 있는 해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해협이 이제 국제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갖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82년도에 UN 해양법 협약이라고 바다를 규율하는 바다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협약이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협약에서 국가들이, 연안 국가들이 설정할 수 있는 영해의 최대 폭이 12해리까지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국가들이 대체로 3해리 정도, 좁은 영해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3해리, 그 다음에 좀 넓으면 뭐 6해리, 뭐 이렇게 이제 채택을 하고 있다가 그 협약을 통해서 최대 폭이 12해리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까 해협에서 기존의 3해리를 채택하고 있다가 연안국들이 12해리로 영해를 확대하게 되면 해협에서 공해대가 없어져 버리고 양 연안국의 영해로 이렇게 이제 속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 공해대가 상실됨에 따라서 그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이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중동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해협이라고 할 수 있는 발음하기도 좀 어렵네요. 호르무스 해협이라고, 저기서 아마 일전에 우리나라 아마 유조선이 아마 납포된 적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기존에는 그 해협 중간에 공해대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연안 국가들이 영해를 12해리로 확대함에 따라서 중간에 이제 공해대가 없어져 버리는, 연안국의 영해에 속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해협에서의 어떤 통항의 자유로운 통항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국제법상 해협에서의 그 통항 제도를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통가 통항이라고 하는 제도, 그 다음에 무해 통항 제도, 그 다음에 자유로운 통항 제도, 그 다음에 기존의 국제 협약을 통해서 당사국들 간의 약정을 통해서 통항을 규율했던 어떤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 제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가 통항이라고 하는 제도는 그림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공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의 일부와 그 다음에 공해나 배타적 수역의 다른 일부 사이에 있는 해협에, 국제 해협에 적용되는 통항 제도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연안국의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영해가 있고, 그 다음에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는데, 이처럼 배타적 경제 수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을 연결하는 이런 어떤 해협에서 적용되는 제도가 통가 통항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통가 통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박이나 항공기가 향유할 수 있는 일종의 통항의 권리인데요. 선박이나 항공기가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통항을 해야 되고, 통항을 하면서 연안국의 무력의 위협이나 또는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안국들은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통항을 방해하거나 또는 정지시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해협 내에 예컨대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이렇게 공표를 해야 될 이런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영해에서 보장되고 있는 무해 통항 제도와 비교를 해보면 해협에서의 통가 통항 제도는 무해 통항보다 통항의 자유가 더 많이 보장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해 통항이 적용되는 해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해 통항이 적용되는 해협은 마찬가지 해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해협은 연안국의 본토와 그 다음에 섬으로 이루어진 곳에서의 해협에서 인정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때 섬 외곽에 유사한 편의한 항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러한 통항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협이 연안국의 본토와 그다음 연안국의 섬으로 이루어진 좁은 수로에서는 무해 통항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한 무해 통항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는 또 다른 해협이 있는데요. 어떤 해협이냐면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 수역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 사이에 있는 해협에서 무해 통항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넓은 바다에서 좁은 수로로 이어져 있는데, 좁은 수로를 통해서 항해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넓은 어떤 바다, 공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영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어떤 좁은 수로 해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협에서는 무해 통항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토와 섬으로 이루어진 해협에서 무해 통항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해협에서 마찬가지 무해 통항 제도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연안국의 영해로 이루어져 있는 해협,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티란 해협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해협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홍해에서
시나이 반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위치에 있는 해협, 저것은 홍해라고 하는 넓은 바다에서 그 다음에 좁은 수로 해협을 통해서 항해를 하다 보면 넓은 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안국에 영해가 나타나는 이런 해협에서는 무해통항제도가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해통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영해제도에서 아마 소개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영해에서는 무해통항제도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말 그대로 연안국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통항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통항, 무해통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해에서 적용되는 통항제도인 무해통항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러한 해협에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영해에서 적용되는 무해통항과 차이가 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해협에 있어서의 무해통항제도는 무해통항은 연안국가가 정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지되지 않는 무해통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외는 일반적으로 연안국의 영해에서 보장되는 통항제도인 무해통항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해에서 적용되고 있는 통항제 세 번째 통항제도가 이제 자유통항이라고 하는 이 자유통항은 뭐냐면은요. 일단 해협은 해협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해협이라고 하는 것이 좁은 수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좁은 수로인데 지형학적으로는 좁은 수로인데 해협인데 해협 내에 공해대가 만일에 있다고 한다면 공해대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런 공해대에서는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좁은 수로지만 연안국들의 영해 이원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공해, 우리 공해대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공해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까 봤던 통과통항이나 또는 무해통항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해에서 보장되고 있는 자유로운 통항, 자유통항이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존의 국제 협정을 통해서 통항을 규율하고 있는 해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터키 해협,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다넬스 앤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만 터키에 있어서 해협,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에 있는 마젤란 해협, 그리고 덴마크에 있는 벨트라고 하는 해협, 그 다음에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에 사운드라고 하는 해협, 그리고 스웨덴과 핀란드 사이에 알란 해협이라고 하는 이런 해협은 기존에 이 해협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정이 존재합니다. 관련 국가들이 협정을 체결해서 그 협정을 통해서 그 해협에서의 통항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통과통항, 무해통항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해협에 그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협 관련 국제 판례를 하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9년도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코르프 해협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국제사법재판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처리했던
최초의 사건이다라고도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국제해협이 어떠한 해협에서의 그 통항 제도가 어떻게 규율되느냐, 또는 해협에서 통항에 방해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위험한 것들이 있을 때 연안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런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줬던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코르프 해협이 어디에 있냐면요, 저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알바니아 연안 앞에 있는 그리스령입니다만 그 코르프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르프 섬과 알바니아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해협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코르프 해협의 위치는 저렇게 되어 있고요. 이 사건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아까 49년도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단은 1946년에 영국 군함이 코르프 해협을 통항하다가 그 해협에 부설되어 있던 기뢰와 충돌해서 이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던 사건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쟁점은 영국은 이 해협에서 군함이 무해 통항권을 향유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해협에서 군함이 무해 통항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한 반면에 알바니아는 알바니아 영해로 이루어진 곳을 통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특히 군함인 경우에는 알바니아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양국의 주장이 대립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 군함이 국제 해협에서는 무해 통항이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해 통항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해협을 통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협에 기뢰가 부설되어 있었는데 그 기뢰에 충돌해서 군함이 침몰하고 그 다음에 수병들이 사망하고 했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판결은 코르프 해협은 국제 해협이라고 하면 일종의 지리적인 조건이 충족되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항행에 이용되냐 그 여부로 국제 해협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연히 코르프 해협은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이다라고 이런 어떤 판시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해협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이제 두 군데 해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가 일본 대마도와 우리 부산 앞바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대한해협이고요. 이 대한해협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이 각각 영해를 3해리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산 앞바다의 직선 기선으로부터 3해리,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 대마도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3해리 영해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현재 대한해협 중간에 대략 한 17해리, 정확히 좁은 곳은 16.75해리의 공해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공해대가. 자, 그래서 대한해협에 공해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제가 통항제도를 이야기했습니다만 통과 통항도 아니고 무해 통항도 아닌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되는 그런 어떤 해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왜 대한해협에 3해리 영해를 선포했느냐? 국제법적으로 영해의 최대 폭이 12해리까지 보장되고 있는데 왜 3해리만 영해를 설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건 시각학에서 여기서
자세히 이야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한일 양국이 일단 대한해협에 공해대를 남겨둬서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는 그런 어떤 취지로 영해폭을 좁게 이렇게 해서 3해리만 설정을 하고 있다라고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해안과 그 다음에 제주도 사이에 또 좁은 수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제주 해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주 해협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토와 우리 그 섬으로 이루어진 해협이기 때문에 정지되지 않는 무해 통항 제도가 적용되는 해협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남해안과 제주도 사이에는 우리가 12해리 영해를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해안으로부터 12해리, 그 다음에 제주도부터 12해리 영해를 설정을 하면 그 중간에 공해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 해협은 전부 우리나라 영해에 속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협은 무해 통항이 적용되는 그러한 해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국제해양법상 해협제도를 통항제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더 지식이 필요한 그런 분들은 지금 화면에 있는 이러한 어떤 논문들을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제해양법상 해협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